네, 저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정책실장 조어진입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 농번기도 되고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포럼 개최 취지에 대해서 노용숙 센터장님의 취지 설명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동체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앞으로 우리 마을의 모습들, 미래의 마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항상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해왔고요. 또 특히 그 공동체 활동을 처음 하는 마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선배 마을들은 또 어떤 모습일까 이제 그런 궁금증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선배 그 마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특히 전남 지역에 이제 우리 마을들, 농촌의 마을들이 많은데, 우리 농촌 마을의 모습은 또 앞으로 미래의 농촌 마을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 그런 어떤 고민하에 또 우리 그 서정민 박사님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또 특강을 이렇게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도 마찬가지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좋은 어떤 그 이야기들 많이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회 및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선주 과장님 나오셔서 개회 및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일자리 경제과장 김선주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마을 공동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저희 전라남도의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부위원장님과 또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하고 계시는 목포대학교 이창대 경영대학 학장님께 함께해 주셔서 오늘 포럼이 더욱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한 특강을 들려주실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정민 센터장님, 멀리 대전에서 오늘 와주시고 또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전통문화 콘텐츠연구소 김하선 수장님, 전주에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곡성군 행복학습 공동체 지원센터 김영주 센터장님께도 오늘 참석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신 마을 활동가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마을 공동체는 공동체 정신복원을 통해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정이 넘치는 행복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올해까지 3천여 개가 넘는 마을 공동체가 탄생했고 20개 시군에 시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과 또 지역 행복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동이 더 따뜻하고 활발하게 추진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공동체 복원에 앞장서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잘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와 활동가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막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전라남도도 여러분들의 활동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 마을 공동체가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진짜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창래 경영대학 교수님 나오셔서 격려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이런 전남마을 공동체 현안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전남 이제 마을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포럼 준비를 위해서 지난 미리 이 현장 오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 주신 전남 수고하신 전남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노영숙 센터장님 또 여러 직원 선생님들 굉장히 비롯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마을 공동체 활동의 현실 또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시기 위해서 대전에서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재택 전라남도 도의원님, 또 김선주 전라남도 일자리 경제과 과장님, 그리고 또 마을 공동체 또 활동 사례를 공유해 주시는 김양순, 또 송현미, 또 박진수, 정소영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남 마을 공동체 현안 해결 또 이런 해결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또 성장을 향해서 또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마을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또 부단한 마을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계획하는데 소중한 그런 포럼이 되었으면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참석해 주셔서 또 많은 해안을 또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돌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재택 의원님 격려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로컬 디자이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한 마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도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16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구 소멸 시대에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그 대안이 뭐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 마을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마을 공동체를 이끌고 계신 분들의 역할과 책임 대단히 좀 막중하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갖게 된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포럼자를 통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우리 활동가분들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오늘 발제를 통해서 마을에서 일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사례 발표가 있겠다 생각합니다만은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는 저는 모범과 사례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사례가 우리 마을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 또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 이 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그 못지않게 저는 중간 조직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과 민간 그리고 주민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도의회 경제건강문화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을을 튼튼히 하려면 사회적 자본을 잘 확충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큰 출발점이 저는 마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적 경제 확충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갈 울타리가 되고 사다리가 되겠다는 그런 응원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들 늘 전남의 마을 공동체 응원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서 저희가 초청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멀리 대전에서 오신 서정민 센터장님을 모시고 특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정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최신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현장을 같이 하고 계시지만 또 저는 이렇게 뭐랄까 또 중앙과 지역의 사이에서 그런 흐름들을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좀 흐름을 짚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우리가 현장에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거를 압축해서 제가 이제 내용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특히 우리 농촌과 관련된 정책의 이 세 부분을 압축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최대 이슈가 크게 두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인구 감소와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국가가 지금 피해갈 수 없는 핵심적인 흐름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네, 물론 이제 이것을 막 이렇게 부풀려서 지방 소멸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일정 정도의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그냥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인구의 문제에 있어서 농산어촌이 우리가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활력을 유지하려면 사실은 기본적인 인구가 유지돼야 되고 특히 이 인구의 구조의 문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농촌사회가 지금 이런 현실에 당면했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1995년에 큰 변화가 두 가지 발생합니다. 특히 농촌사회. 뭐냐면 이 95년에 WTO가 출범을 해요.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중간 지원 활동가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마 그래도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농업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에 WTO가 출범하는데 그 전에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타결이 되죠.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우리나라의 농정의 흐름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농촌 주민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때는 우리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 자,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일 비싼 과일은 여기 젊은 분들이라 잘 모르시네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심지어 면 소재지 하나부 마트에서도 제일 싼 과일은 네. 그게 바로 농산물 시장 개방의 효과입니다. 우리는 90년대 초반에는 이 시장 개방을 극복해 보겠다고 정부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정책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의 기업화된 축산, 시설하우스, 대농 이런 이제 전업농들 육성이 90년대 초반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업농과 경쟁력 제고의 농업 정책이 농촌 사회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 놓냐면 어떤 흐름을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8, 90년까지만 해도 농촌 사회 아까 우리 농번기라고 하시는데 추수철이 되면 추수를 어떻게 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들 농촌 마을에서 추수할 때 어떻게 추수해요? 기계로 해요? 기계 이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에서 품앗이를 합니다. 품앗이와 두레가 작동하던 사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대로 기계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이 경쟁력 제고의 결과예요. 근데 문제는 이 경쟁력을 제고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잃었냐?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던 공동체를 잃은 거예요. 품앗이하고 일상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던 농촌 공동체가
모두가 기계를 가진 사람에게 기결하는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농촌사회에 공동체라는 게 계속해서 강조되는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공동체를 강조하지 않았어도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공동체를 강조하게 돼요. 왜? 결국은 농촌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주민과 주체들이 개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협력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일상적인 소통이 깨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농촌사회에서 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농촌사회의 구성원이 자주 바뀌나요? 농촌사회는 구성원들이 바뀌질 않아요. 심지어 평생을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 평생을 같이 부딪히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끈끈해지는 것이 아니라 느슨해지고 협력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을 쫓아가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대 들어와서 결국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갑자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사업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의 우리 공동체의 현실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흐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 농정의 흐름이 농업에서 농촌으로 방점이 변화하는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요거하고 다른 핵심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농촌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농촌 정책으로 기존의 농업 정책이 농촌 정책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농촌 사회가 농업을 중심으로 하던 농경 사회일 때는 농민이 주였어요. 농촌 사회에 주는 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업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촌 사회가 인구는 감소하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 구성원들은 매우 다양해지게 됩니다. 지금 한번 농촌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면 단위로 가면 인구가 2,000명, 1,000몇 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농사를 정말 주업으로 짓는 분 이외에 다른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 청년들,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농촌 사회의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제 정책 용어나 전문 용어들은 혼주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농촌 사회 주민들이 혼주화되고 있는 거예요. 동질성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촌 정책은 과거처럼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양한 구성원들을 농촌 정책 안에서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정책이 도입되면서 항상 강조하게 되는 게 거버넌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지원조직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은 뭐냐면 무슨 마을 만들기, 공동체 사업, 농촌 정책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면 주민위원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래요. 그죠?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거버넌스를 만들으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도 이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죠? 그냥 위원회를 만드시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항상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너무 순종적으로 잘 따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였던 거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농촌 정책의 흐름 그리고 거버넌스의 의미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1995년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도입되게 됩니다. 작년에 선거, 지자체장 선거가 민선 몇 개였을까요? 우리 의원님은 너무 잘하실 테고 8기. 네. 주민들이 지자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은 게 바로 8번이라는 겁니다.
1995년 6월에 민선 1기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의미는 뭘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전남하고 아주 밀접한, 여러분들 우리 80년 민주항쟁과 87년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87년 민주항쟁을 통해서 얻어낸 게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네, 6.29 선언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 6.29 선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직선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과거 군부 독재, 중앙 집권적이었던 거를 이제는 그 주권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역의 자율성을 이제 중앙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역과 나누겠다고, 지방자치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이 6.29 선언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87년 6.29 선언 이후에 88년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합니다. 그리고 95년 6월 드디어 지방자치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도 과거에 우리가 중앙에서 모든 기획과 예산 배분과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걸 지방자치가 도입되면서 그것을 서서히, 물론 지역이 원하고 바라던 만큼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것이 권한이 지역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피부로 느끼실 수 없게 너무 서서히, 그지? 가랑비에 못 닿듯이 서서히 됐지만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충남은 이런 거란데, 강원도는 이런 거란데, 그죠? 옆에 전북은 이런 거라네. 결국은 지자체마다 자기의 색깔을 찾아가게 된다. 결국은 지역이 어떠한 역량과 어떠한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발전의 경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95년에 지방자치가 도입되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됐고, 결국은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냐?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사무의 지방이야기라는 거예요. 뭐냐면 중앙이 가지고 직접 시행하던 사업 가운데 현장성이 강하고 주민 참여가 필요하고 현장의 여건에 맞아야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것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넘겨주는 걸 이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 이양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이 정부에 따라서 표현은 다르지만 어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를 후퇴시킨 중앙정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한 정부가 어떤 정부였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게 전남은 또 주민자치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이 주민자치를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그 흐름 속에서 주민자치가 도입이 됐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를 강조해요. 그죠?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지난 7월에 자치분권 및 균형,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특별법이 합쳐져서 통합법률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흐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균형 발전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중앙에서 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토대로 이제 지방시대, 심지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자치분권 비서관이 행안부에서 있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는 세계적 흐름이다. 이거는 특정한 국가에서 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결국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흐름을 타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이제 지방자치가 도입된 흐름이고요. 이제 조금 현실로 돌아와서 지방자치가 도입된 것에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정책 사업의 추진 체계가 변화한 겁니다. 90년대까지 지방자치가 도입되고 상당 기간까지는 중앙에서 기획해서 사업을 내려보내는 방식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모든 방식이 상향식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공모제가 바로 실제로는 자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 기본 틀은 중앙에서 짜되 사업의 내용을 누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역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공동체를 활성화할 건데 공동체 활성화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고 싶은지 지역에서 계획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공모사업.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모든 부처의 현장 중심의 사업들이 공모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특히 농촌에 큰 바람이 불죠. 그죠? 공모사업.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공모에 참여하는 방법이니까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고 공모에 참여하죠. 그리고 이 공모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느냐가 지자체장의 성과로 공모를 해요. 그런데 공모 방식은 중앙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서 이미 자치와 주민자치로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처에서 공모 사업을 할 때 우선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뭐예요?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 모든 부처의 방식이 동일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민위원회를 왜 구성하는지 모르고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주민위원들이 우리의 역할이 뭔지 모르고 주민위원회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결국은 현장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계획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역에 정말 예산이 없어서 우리의 현실이 이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작년에 감사원이 관사한 평가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구 감소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감사원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전국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원한 범부처 예산을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이 운영 실태를 감사를 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이 380조가 지원이 됐대요. 전국 지자체 380조. 380억도 아닌 380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감사원이 일반 농산어촌 지역의 농촌 중심지 기초생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추진된 실체를 파악을 해봤더니 첫 번째로 지적한 게 이거였어요. 대표성 있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 그죠? 임의로 구성하니까요. 그죠? 임의로. 행정의 편의에 따라서. 또 하나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 그 결과는 뭐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 4%에 불과하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언제 돈이 들어왔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중앙에서는 전국에 380조를 뿌렸다고 하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한테 무슨 돈이 왔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몇 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기초지자체 단위로 가면요. 지난 15년 동안 모든 지자체에 최소 3천억 이선의 예산들이 다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지자체에는 그런 돈이 들어왔다는 피부로 느끼는 게 없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 생활을 바꾸지도 못했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지도 못했고 이게 이제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사원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흐름은 농업이 아닌 농촌사회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전체 흐름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사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잘 끌어나갈 것이고 그 수요가 제대로 정책 사업과 연결돼서 예산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 관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중앙의 반성이 이제 뭐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의 중앙의 반성이 이겁니다. 2020년에 이제 인구 감소가 우리 국가의 이제 제일 핵심 과제로 대두가 됐고요. 뭐 얼마 전에 계속 뉴스에 나오던데 저도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미국의 인구학자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줬더니 한마디가 니네는 망했다가 첫마디였어. 자기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출산율이라는 표현을. 그게 그런 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법부처가 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지역의 문제는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남에서도 그렇죠? 전남에서도 여기 해남의 문제가 다르고 곡성의 문제가 다르고 강진의 상황이 다르고 진도의 상황이 달라요. 이것을 누구가 획일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비판했던 결국은 부처 간의 성과 그리고 부처 사업 간 칸막이로 인해서 결국은 그 많은 예산들이 지역으로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가져오거나 도시재생 사업을 가져왔는데 그거는 한 부분인 거죠. 사회적 경제를 가져왔는데 사회적 경제도 또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의 칸막이만큼이나 지자체도 칸막이가 생기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공동체 현장도 칸막이가 생긴 겁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친한 주민들,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민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참여하는 주민들,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주민들. 결국은 모두가 이 칸막이 안에서 선을 긋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범부처 회의에서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2019년에 대대적인 재정분권을 다시 시행합니다. 이때 재정분권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곳이 농림축산부와 국토부 예산입니다. 3.5조 원 규모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는데 그 1, 2위가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입니다. 왜? 이거는 현장에서 할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지방으로 계속 지방사무로 이양되는 중앙의 사무들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전남도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계실 겁니다. 협약사업이 도입된 겁니다. 근데 이 협약이요. 농촌협약이 그냥 농식품부가 만든 협약사업이 아니고 범부처에서 합동으로 한국형 계획협약제도라는 걸 도입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의 지역사회 문제는 국토부,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단일 부처의 단일 사업 접근 방식으로는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을 발굴하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행정에서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뭐냐? 자, 농식품부 사업을 하더라도 이걸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사업이 필요하면 갖다 붙이라는 거죠. 사회적 경제조직이 필요해? 그럼 사경 사업을 갖다 붙여야죠. 패키지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패키지 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에서 평가해서 개별 공모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중앙에서도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는 포괄 보조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것이 협약의 핵심 내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에 가장 많은 예산, 8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한 농식품부가 가장 먼저 서둘러서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을 도입하게 된 거고, 그 외에 행정안전부와 다른 부처에서 지역발전 투자협약이라는 이름으로 투자협약 사업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자체에서 하고 계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도 바로 협약 방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간 부서로 평가를 하지만 그 사업에는 모든 부처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발굴돼서 패키지 방식으로 제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아직 지역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업을 맡는 부서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약 사업이지만 패키지 방식이 안 돼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서 사업을 몇 개 갖다 붙이기는 하죠. 그죠? 붙이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나름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뭐를 하도록 했냐. 아까 주민협의체를 만들도록 했다고 했잖아요. 거버넌스. 거기에 대응해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뭐를 내라고 해요?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라고요. 행정도 거버넌스를 구축하라고요. 그런데 행정 거버넌스를 또 왜 하는 건지. 그죠? 행정협의체 운영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회의 몇 번 하는 실적을 내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사업을 할 때 행정협의체가 작동되지는 않는 거죠. 문제는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이제 작년하고 올해 평가를 했잖아요. 지자체 현장에 계신 그 담당 부서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자꾸 패키지로 이제 전문가들이나 행안부에 자꾸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는데 와서 현실적인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이 사업이 1순위가 되면 그 부서에서 이 사업에 열심히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따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오는 이유가 그죠? 뭔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인 거죠. 결국은 그 국비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1순위여야 되는 거죠. 결국은 흐름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결국은 다부처 패키지 방식으로 전환되고 협약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식품부도 농촌재생에 관한 특별법을 이제 공간정비, 농촌재생, 그리고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법이 올해 쫙 해서 내년에 또 시행이 돼요. 근데 이 세 개 법의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계획 수립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겠다? 지자체에게 주겠다.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라. 사실은 계획 수립의 권한을 준다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자기들의 입김을 최소화하겠다고 자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의 권한을 자꾸 주는데 지자체 계획 수립의 권한을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줘요? 용역사한테 주고 있죠. 니네가 계획 짜. 이게 중요한 거. 우리가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를 모르는 용역사한테 왜 우리 지역사회의 계획 수립의 권한을 넘겨줍니까? 그들의 전문성과 스킬을 우리가 활용해야죠. 결국은 이런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는 또 다른 보완 대책으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어찌됐건 농식품부도 농촌협약을 할 때 농촌협약센터를 만들어라. 그죠? 공동체 지원센터 만들어라. 육체산업지원센터 만들어라. 기농제촌 지원센터 만들어라. 또
도시재생. 도시재생 지원센터 없으면 사업 안 준다. 계속해서 중간 지원 좀 만들도록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그동안 지자체와 용역사에 의존해서 사업 추진하던 방식으로는 아까 감사원의 평가 결과와 같은 결과가 반복될 거라는 거죠. 왜? 행정의 담당자들은 계속 바뀌고 중간 지원 조직은 경험이 없고 그죠? 경험이 없고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두세 사람 앉혀놓고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니까 만들지만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은 주지 않고 아주 싼 임금에 몇 사람 채워놓고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가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 행정에서 과부하 걸린 일들을 떠넘기거나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지자체가 지금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을 심지어 그래서 제가 전남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심지어는 중간 지원 조직을 외부 업체에 또 위탁한 곳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분들 같은 활동과 일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현장과 계속 소통해서 지역사회의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 외주를 발주해서 용역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업은 결국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 생활 여건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목적, 큰 틀에서는 그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결국은 사업이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서 그 사업 종료와 함께 모든 사업들이 다 종료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앞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농촌협약과 관련해서는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농식품부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도 이걸 주민조직, 민간단체, 중간지원조직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부처별로 사업들, 세부 사업들을 다 발굴해라 라고 강조를 하죠. 이게 농식품부가 지방이양하고 농촌협약을 도입하면서 했던 고민입니다. 뭐냐, 부처 간, 부서 간 개발 사업이 기초로 오면서 중복이 되는데 이것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지방의 전문 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존의 농업 사업들이 너무 소액 사업으로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소액 사업들은 많은데 그것이 사업의 성과를 보이거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현장에서 협력적 중간 지원의 협력 모델이 필요한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마 제가 여러분들 지자체를 다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오신 지자체 내에도 이미 제가 말씀드린 중앙부처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간지원 조직이 최소 5개 이상들은 다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충남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봤죠. 그게 뭐냐면 그런 중간지원 조직을 통합해서 통합형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었어요. 네. 뭐냐? 인구 5만밖에 안 되는 지자체에서 중간지원 조직을 5개, 6개씩 운영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오히려 통합해서 그 중간지원 조직의 10사람, 20사람이 핵심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통합의 개념은 여러분들 농촌정책, 지역개발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것은 이제 유럽에서 지역개발을 할 때 거버넌스와 통합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통합적 접근이라는 게 농촌에는 농업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하면서 초등학교 문제, 청소년 문제, 청년 문제, 노인 문제. 여기에 또 하나 빠진 게 중장년들의 문제. 그죠? 항상 뭘 할 때 정책 대상에서 중장년을 빠져. 근데 이 다양한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관련 부처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농촌 정책은 그래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잠시 여담으로 이제 전남도 최근에 농촌 유학, 뭐 마을 교육 이런 거 하시는 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되면서 90년대 후반에 교육자치가 도입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시작된 이유가 이제 교육도 중앙에서 컨트롤할 일이 아니라 지역에서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교육자치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교육혁신지구, 마을교육 공동체, 교육의 문제를 이제 교육부, 중앙부처에서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걸 하도록, 그래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협력해서 지역에서 계속해서 폐교되고 있고 줄고 있는 학령 인구를 관리하기 위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교육자치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마을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또 마을 교육이 흐름이야. 그죠? 이렇게 돼버린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중앙에 가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줄 거 다 줬어. 법 만들어줬고 예산 다 짜놨고 우린 줄 거 다 줬어. 그런데 지역이 역량이 안 된다. 근데 정말 우리가 지역이 역량이 없냐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죠. 결국은 지금 지역사회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구슬을 이제 체계적으로 잘 꿰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걸 어디서 누가 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중앙의 흐름입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결국은 분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행정은 행정 내부에서 협력할 것이고 또 행정과 주민이 같이 협력해서 협치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과제이고요. 결국은 지역사회 문제를 전체를 보는 이 통합적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의 방식입니다. 과거의 방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서 수도꼭지 하나 틀면 광역, 기초, 읍면, 주민조직까지 일렬로 줄을 서죠. 그쵸?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그러면 광역의 사회복지과, 기초의 사회복지과, 읍면 복지 담당자, 면 단위,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쫙 한 줄로 섭니다. 협력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 결국은 이것이 중앙에서 물을 틀으면 이것이 모아져서 기초와 광역과 읍면에서 이것이 주민생활과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융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정책의 융합, 정책의 패키지가 지금의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됐고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생활권 다부처 활성화 사업입니다. 뭐냐? 결국은 개별 부처별로 진행되는 사업을 읍면 단위 생활권을 중심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 중앙정부 사업,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패키지 방식으로 구상해보라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던 이게 이제 협약사업입니다. 지역발전 투자협약의 핵심 그림인데 뭐냐면 결국은 농촌협약, 뭐 어촌뉴딜, 지역수말 대응기금, 뭐 도시재생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대규모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플랫폼이니까 기반을 쫙 깔아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하드웨어 사업들이고 예산도 몇백억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쫙 깔아오라는 거예요. 구상을 해서 쫙 깔고 근데 인프라만 깔면 거기에 사람과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업들은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쭉 패키지로 구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게 불과 5년, 10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센터를 지었는데 거기에 청년 스테이를 지어줘? 왜? 그죠? 청년은 청년정책에서 알아서 해야지. 일반 농산농촌 개발 사업, 농촌 중심지 기초생활 여건 조성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넣어. 왜? 그건 교육부하고 얘기하지. 이게 부처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초생활 조성 사업으로 면 단위에 조성된 곳에 작은 도서관을 넣고 작은 도서관법에 기초해서 거기에 사설을 주면 오케이, 너무 좋아, 잘했어요. 이게 흐름이 바뀐 거예요. 묶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앙은 오케이인데 지자체에서 노하는 데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흐름이. 패키지 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농촌의 앞으로 농촌 재생을 위해서 읍면 단위에 이런 시도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결국은 누가 뭐라 해도 읍면 사회 주민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처럼 읍면 단위 20, 30개 주민 조직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인구 2천인 우리 지역을 살려보겠다고 서로 경합하는 구조로는 지역이 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끼리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 조직 간에 협력해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읍면 단위의 제대로 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합니다.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여기 제가 이제 가칭 농촌활력지원단이라고 썼는데 읍면 단위의 현장 조직을 만들자는 거예요. 실행 조직을. 읍면에 이 주민협의체와 연동해서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 3사람의 실행 조직을 만들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지역 역량 강화할 때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해주고 용역사 해주고 했던 사업을 이 읍면에 있는 실행 조직의 그 상근 인력들이 다니면서 경험하고 역량을 쌓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공모할 때마다 용역사에 돈 줘서 용역계획, 사업계획서 짜게 했던 걸 이 읍면에 있는 이 실행 조직에 있는 활동가들이 계획 짜고 계획 찾고 정보 찾고 자료 수집하고 해서 그런 계획들을 써보면서 역량이 축적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지금처럼 생업에 바꾼 주민들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 교육 다니시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일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추수 때 되면 추수하는 게 1번이지 지금 사업하느라고 교육받으러 가시겠냐고. 결국은 우리가 읍면에 이런 액션 그룹이 생기면 이 액션 그룹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시군에 있는 시군 중간 지원 조직들도 지금보다 훨씬 업무가 수월해집니다. 왜? 읍면 주민과 소통하는 건 그 조직에서 해주면 되거든요. 그죠? 시군 중간 지원 조직은 그 읍면의 액션 그룹들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하는 걸 서포트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와 읍면 단위의 역할 분담이 다 되죠. 그러면 이 액션 그룹과 주민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주민자치회 있는 곳에서 매년 자치계획 수립하고 주민총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한번 해볼까? 라는 걸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주민 합의를 통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맞는 중앙부처의 사업을 우리 지역의 공모를 통해서 확보해와서 그것을 또 용역을 줘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 3명의 상근 인력이. 그러면 이게 우리 면 단위에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맨날 용역사 주려고 입찰하느라고 3개월. 그죠? 매년 또 내년에 또 입찰해야 돼서 또 이게 아니라 연중 가동이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규모 몇십억, 몇억 필요 없습니다. 이 3사람의 인건비와 매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소액, 그죠? 1, 2억만 있어도 이게 돌아간다는 거죠. 활동. 이런 구조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신활력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곳에서 액션 그룹은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창업 조직 만들으라는 게 아니고.
네. 인구 4만 5만밖에 안 되는데 또 수십 개 창업 조직 만들어서 그 창업 사회적 기업 어떻게 먹여 살리시냐고. 네. 우리가 조금 농촌 사회를 좀 통찰하고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좀 의미에서 예,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